저 오늘 기자님 모시고 북한과 그리고 김정은과 핵과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보에 관해서 북한에서 이제 한국 연구 2002년에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삶의 거의 반 정도를 북한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예. 반 정도 보냈다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북한의 병사랑 무기수, 기술력과 성능의 실체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예. 이걸 좀 한국과 비교하면 정확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비교 불가죠. 근데 제가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22년 전에 온 사람이 북한을 어떻게 잘 알 수 타당한 있어? 질문인데요. 라고 댓글들이 많이 옵니다만은 네. 제가 22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아마 탈북민들을 가장 많이 인터뷰한 사람 아니겠나. 그래서 새로운 탈북민들이 오면 정말 많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지역은 어떻게 되고 그 부대는 어떻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되는군요.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어쩌면 북한 각 부대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당신이 북한의 군사력이 노후화됐다는 걸 믿을 수 있냐? 저는 정말 많은 북한군 출신들 인터뷰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북한 군사력의 실체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일단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불가하다. 라고 할 수 있죠. 북한 국방력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핵 말고는 쓸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근데 북한의 무기가 옛날 거라고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옛날 거인지는 불량품도 많다는데 실제 불량품이 많은 건가요? 엄청 많죠. 우리가 눈으로 본 사례는 2010년 연평도 그 포사격 때 3월 달에 북한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된 포병 화력을 갖다가 한국을 향해서 사격을 했는데 180여 발을 쐈는데 절반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건 뭐 섬을 향해서 쐈는데 절반이 바다에 떨어지고 섬에 떨어진 포탄 중에 8, 90발이 떨어졌는데 20여 발이 불량품이었습니다. 불발탄. 그리고 섬에 떨어진 이 탄착구를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겨냥해서 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 쓰기로 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준비된 포사격을 했는데도 최정예 부대 갖다 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신미 양요일에 이런 명중률을 본 적도 없다라고 제가 했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 포탄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가지고 뭐 맨날 불량품이라는 얘기,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러시아 군인들도 기피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데 또 이런 반론이 그래도 날아와서 우리 땅에 터지면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뭐 그렇다면 좀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 타겟을 겨냥해 가지고 말하자면 포병다운 포사격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장사정포고, 뭐 전차부대, 기기화 부대는 전차는 북한의 주력 전차가 1959년도에 만들어진 T-62를 기반으로 한 전차를 1992년도에 개량해서 천마호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북한의 가장 최신 전차였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뭐 새로 개량된 전차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차라고 직접 몰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보니까 T-62 기반에다가 뭐 이렇게 장식품 비슷하게 이렇게 뭐 장갑, 반응 장갑도 붙이고 뭐 했지만은 본질상은 그 낡은 전차고 엔진이 딸려가지고 기동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주포도 너무 뭐 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낡은 전차고, 해군 같은 경우는 주 군함이 거의 60년대 중국에서 쓰다가 그것도 중고로 넘어온 그런 군함이 위주입니다. 잠수함들도 1800톤급 오면 잠수함들이 다 중국에서 쓰다가 70년대 넘어온 그런 잠수함이니까 거의 환갑이 됐죠. 사실 우리라면 폐기해도 뭐 옛날에 폐기했을 것들 그냥 쓰고 있습니다. 뭐 공군도 뭐 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미그 21, 23 이게 주력이고, 80년대 중반에 러시아에서 27대 정도의 미그 29 정도를 데려갔는데, 이게 지금까지 고장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날 수 있는 비행이 10대도 못 될 겁니다만 80년대 전투기가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기본 모든 육해공의 핵심적인 장비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단기간에 안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전쟁이 난 북한 군사는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기간으로 쳤을 때. 제가 만약에 총사령관이 되거나 혹은 국방장관이 돼서 제가 전쟁을 통솔할 수 있다면 저는 기껏해서 보름 내로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우리 땅에 날아오는 포탄은 하루면 제가 다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복시키는데 한 보름 정도? 그렇게 걸릴 수,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북한군의 최전방에서 뭐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힘도 없지만은 만약에 일으킨다 하더라도 전선을 돌파할 만한 역량이 못 됩니다. 전선을 돌파하려면 일단 기계화 부대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의 기계화 부대들이 지금 최전연이 있지는 않거든요. 저기 저 사리원 쪽 이쪽으로 있는데 그쪽에서 최전방까지 한 100km 내려와야 됩니다. 쭉. 근데 북한군 장비들 워낙 고장이고 전차 같은 경우는 북한군에서 백공호 탱크 사단의 최정예라고 하는데 거기서 15년 근무한 장교 출신의 얘기로는 자기가 15년 동안 탱크를 딱 3번 몰아봤답니다. 그것도 뭐 한 500m, 뭐 4km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아마 오다가 다 굴러먹던가 사고가 나서 멈춰서던가. 그리고 탱크 부대가 기계보다 나오다 보면 다 한 대가 고장나면 뒤에 다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내려오는 거 우리는 다 본단 말이죠. 정찰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우린 다 대응 준비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차를 몰고 나와서 전방을 돌파를 못합니다. 우린 다 아파치 그 앞에다 다 준비시킬 것이고 그리고 북한군은 그 내려오는데 그 도로가 몇 군데 안 돼서 다리만 폭파시켜도 못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뭐 한 360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사정포가 한국에 뭐 시간당 15,000발, 2만 발 퍼분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북한에 있는 포병 무력을 총동원시켜서 몽당 최전방에 쫙 이렇게 준비시켰을 때 그 정도 1시간 동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포병 하력들이 다 하나 쏠 준비하려고 몇십 분을 허비하면 우리도 대포병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북한이 초탄이 날아온 순간 우리는 K9 강국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 장거리포 하나당 포탄을 10발을 즉시에 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포는 한 발 쏘고 달아나야 돼요. 북한 군사들이, 군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반격이 죽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포병이나 기계부대로 한국 전방을 이렇게 돌파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으면 됩니다. 막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후방으로 통하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전방 군인들이 배고플 때까지 뭐 못 나올 때까지 그럼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방 물자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북한의 취약점이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이것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도하 장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우리 내려다보다 그것만 끊어버리면 그 후방하고 전선하고 고립돼 가지고 그냥 배고픈 사람부터 손들고 나오겠죠. 그다음에 예. 아무리 기술력이 뭐 한국이 사실 북한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에는 반론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많은 분들이 숫자 앞에 장사가 없다. 북한이 한국 공격을 했다. 재래식 무기로 너무나도 많이 쏴버리면 수천 발 쏘면 우리가 사실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막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수천 발이 날아올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초탄 정도가 한 360문의 장사정포가 방해를 하게 되면 우린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갱도에 무슨 포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정찰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쭉 다 꺼내놓으면 우리가 쟤들이 왜 저러지? 안 보던 사격하려고 준비하네. 우리도 준비를 하겠죠. 준비 다 하죠. 빵 하고 포사격 날아오는 순간 먼저 안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결정권인데 우리가 공격받는 징후가 명백해지는 순간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결정 사안이고 근데 선제 공격 안 하더라도 초탄이 날아오고 우리 K9 같은 경우는 뭐 분당 한 3발씩 쏜다 하면 북한군 포들은 워낙 낡아가지고 분당에 2발 정도 쏠 겁니다. 그래서 한 발 쏘고 30초 동안에 우리가 바로 반격이 들어간다는 거죠. 준비 다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서 1분 안에 뭐 2발씩 쏜다 해도 한 700발 정도가 떨어질 건데 근데 그게 또 명중률이 완전히 뭐 형편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80%가 논밭이나 뭐 이런 데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마 우리 인명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또 이게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 포탄이 위력이 없습니다. 연평도 떨어질 때 보면 콘크리트 이만큼은 못 뜯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안에 북한이 포탄이 날아온다 그러면 서울까지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파트 안에 있는 화장실만 들어가도 거기까지 못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포병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공습경보를 다 내립니다. 이미 다 준비하라고. 그 화장실만 들어가 있어도 인명피해는 아주 거의 없을 수 있다. 예. 군에서 포병이라는 것은 제일 포병은 저도 포병 자격을 갖고 있는데 대화력전 아닙니까? 원래 포병이 전쟁이 일어나서 먼저 서울의 민간인 뭐 시가지부터 때린다는 건 완전히 이건 자기 자살행위 아닙니까? 상대방의 포병을 때려야 되는데 북한 포는 명중률이 떨어져서 한국 포병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고 우리는 K9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기는 한국 진지의 포탄을 제대로 떨구기도 전에 괴멸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핵무기 제외하고 그래도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그러면?
전쟁 시나리오에서 핵무기를 개입하게 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린 집니다. 예, 핵 쓰면 핵 있는 자하고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같이 핵 있다고 해도 뭐 서로가 공멸인데, 예, 그래서 핵무기를 대입시키면 뭐 더 얘기가 재래식 무기 그 비교가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위협을 느껴야 될 것들이 그냥 미사일 정도나 장사정포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공군기는 뭐 워낙 낡아가지고 폭격기도 거의 없는데, 예, 포병이나 이제처럼 그 미사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쏠 때까지 보고는 있지만은 일단 맞아야 되니까 쏜 다음에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좀 위협스러운 존재지만은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차량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한 발 쏘고 또 발사 차량에다 다른 미사일을 올려 놓고 또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발사 차량부터 이제 제거 들어간단 말이죠. TCR 공격하게 되면 300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사 차량을 아마 거의 80%는 일격에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면 북한은 또 한 발 쏘고 미사일 발사 능력을 잃어버린다를 볼 수 있죠. 자, 근데 북한군 숫자만 한 128만 명이라고 하는데 병력 수에서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한국군에게? 예, 한국군은 지금 한 50만 정도 그러니까요. 겨우 유지하고 앞으로는 이제 30만 명대로 한 10년 안에 떨어질 건데, 근데 북한군 병력 수 128만 명은 상당수 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128명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군 인구 통계를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자를 제가 다 보니까 북한이 80년대부터 한국의 인구의 절반에 맞춰서 항상 인구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항상 왜곡 조작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4천만이면 지들이 2천만이라 하고 5천만이면 자기들이 2,500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인구가 5,200 얼마라니까 지들은 또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은 북한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2,100만 명까지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2천만 명도 안 되고 있고요. 2천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 128만 명 상비군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북한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군에 갈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그러니까 북한 평균 연령도 계속 우리가 이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 구조로 되지 않습니까? 북한도 비슷해지고 있는데 애를 안 낳습니다, 요즘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우리 국방백서에 나오는 북한 군 숫자는 계속 늘어만 납니다. 북한 인구도 줄고 뭐 어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인구 통계를 보고 거기서 안 잡히는 통계 해가지고 나름 어쨌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종합에 말하면 북한 군은 한 기껏해서 70만, 80만, 그중에 한 30만 명은 여군이고요. 그러면 남성 군인들은 한 50만 명 되는데 그것도 또 그 건설 현장에 계속 부대들을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군인들은 한 3, 40만 명 정도? 우리하고 비슷하다. 근데 북한은 그러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병력이 많다 하고, 또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병력이 강해야 우리도 국방비를 충분히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풀려주고 북한은 또 아이고 고맙수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형국입니다. 실은 뭐 병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한 하면 또 생학 무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요, 그러면? 이 생화학 무기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네. 일단 생물 무기라고 하면 배양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양하고 보관하는데 항상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북한은 페니실린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생화학 무기 만듭니까? 보관까지는 더구나 포탄 관리도 안 돼가지고 맨날 불발탄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생화학 무기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물 무기가 기껏해서 우리가 뭐 설사나 일으키고 뭐 이렇지 뭐 먹자마자 죽게 만드는 그런 생물 무기는 없습니다. 막 극독성으로. 그래서 생물 무기는 효과가 너무 과장됐을 뿐더러 북한에서 만들어서 보관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화학 무기 역시도 웬만하면 위협스러운 화학 무기가 있을 수는 없는데 가령 이런 사린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극독성을 가진 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린 가스도 포탄에 재워서 쏘려고 하면 포탄이 들어가봤자, 미사일이 들어가봤자 부피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기 중에서 터졌을 때는 바람을 타고 순간에 없어집니다. 효과 지속 시간이 거의 없고요. 진짜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포탄이나 미사일 발사되는 화학무기는, 물론 화학무기도 생산 능력을 저는 의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시리아 같은 데서 시리아 정부군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고도에서 이만한 그 드럼통에 연 화학무기를 막 내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밑에서 아이들이 막 죽고 몇백 명이 죽고 했는데, 그때 보면 이 살포한 드럼통으로 살포한 화학무기 양에 비해서 살상된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거기는 막 갖다 퍼붓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갖다 퍼볼 능력이 있느냐? 차라리 포탄 화약을 재워가지고 쏘는 게 훨씬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전쟁이 사이버전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해킹으로 한국의 디지털 마비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요? 북한의 해킹 역량도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우리가 적의 실체를 모르니까 엄청 공포를 자꾸 조장하고 그러는데 실제 뭐 저는 뭐 북한 해커들, 뭐 우리 신문에 나오는 해커들하고도 뭐 후배 선후배 관계니까 야 이번에 너네 털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북한 해커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다 우리가 했대 이렇게 됩니다. 음모론 같은. 아니 왜냐면 한국 국방부 서버를 노리는 게 북한만 노리겠습니까? 이게 중국도 정말 정규 해킹 부대가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걔들이 실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북한이 해외에 나와서 공부도 거의 못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인터넷이 단절된 환경에서 거기서 교육을 줘봤자 실력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인터넷을 좀 배운 사람들은 중국 나와서 외화벌이를 하려고 하지 해커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해킹 부대가 정찰총국인데 정찰총국에 가면 보상이 없습니다. 해킹 잘했다고 해서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정찰총국 이 장교 복을 입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한 80%고요. 실제 그나마 좀 해킹을 할 줄 아는 애들이 한 10%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서버 들어와서 마비시킨다? 중국에 앉아서 마비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북한 특수부대나 땅굴은 위험하지 않나요? 뭐 땅굴은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죠. 근데 저는 뭐 땅굴은 과장됐다고 봅니다. 땅굴 위협은. 땅굴이 건설된 것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그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땅굴 앞에 고전하는 것을 보고 그때 또 김일성이가 남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저쪽하고 우리가 이젠 비슷해 해가지고 왜냐면 땅굴은 공격용 아닙니까? 그렇죠.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뚫어버립니다. 그 뚫다가 세계는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도 못 넘고 다 발각됐습니다. 1km도 못 내려와서. 그리고 한계가 90년에 발견됐는데 그거는 조사해 보니까 70년대 뚫다만 거는 뒤늦게 발견했을 뿐이죠. 그럼 80년대부터 뚫었을까? 저는 80년대부터는 북한이 남침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땅굴을 파서 배후를 공격한다는 건 선제 공격인데 그걸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야 배후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럴 또 능력도 없고 또 뚫고 들어오면 삽과 곡괭이를 써야지 발파를 못하지 않습니까? 청음으로 다 들립니다. 우리가 저 남방 한계선에서 초병한테 다 들렸는데 그 밑에 땅굴에서 그 파고 들어오는 소리가 우리 저 파주 쪽이나 아파트 많은데 그거 어떻게 못 듣겠습니까? 그리고 임진강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술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평양 지하철도 지금 대동강도 못 넘어서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1985년부터 95년도까지 북한이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최대 규모의 땅굴 준설 능력을 과시한 거 있죠. 금강산 발전소 100리 40km 물길을 뚫었는데 2만 5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5천여 명이 사상자를 내면서 10년 동안 뚫었습니다. 이 40km는 우리가 사실 어느 건설사 들어가면 몇 달만 뚫으면 다 되는데 그만큼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북한이 땅굴을 뚫으면 우리가 못 볼 리가 없습니다. 이제 북한 땅 다 보고 저 벼룩이 어디서 나오고 양수기로 또 물은 어디서 퍼내 다 보기 때문에 몰래 파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땅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북한이 도발이라는 의미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사일 쏘면 도발이고 포를 쏘면 도발이고 그럽니다. 도발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뭐 미사일 북한보다 10배는 더 실험할 거고 우리도 훈련하고 우리도 포를 쏩니다. 그걸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 북한도 뭐 명색이 국가고 군대가 있는데 전쟁 훈련 너무 안 해서 그렇지 미사일 한 발 쏘고 몇 발 쏘는 게 그게 뭐 도발일 수는 없고 도발이라고 하면 진짜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했을 때 도발이라고 해야 되는데 2010년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사격 정도가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 한국의 약점을 제대로 깼죠. 왜냐하면 한국군은 전자권이 묶여 있어가지고요. 그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미군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절대로 커지는 걸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때 뭐 반격은 하긴 했습니다만 뒤늦게 했죠. 근데 이제는 이 전법도 바뀌어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포사격을 하는 즉시에 우리가 원점 타격을 누구도 지휘관이 즉각 결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려면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감안하고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 뭐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야 없죠. 예. 북한은 한국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뭐 조금이라도 있나요? 뭐 있기야 있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내부 선전, 통치 이 메커니즘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가 진짜 선언만 희생돼도 완전히 난리가 나고 대통령 뭐 책임지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은
뭐 서너 개 중대가 죽어도 꿈쩍하지 않고 그걸 다 은폐하고 위대한 승리라고 해서 적들을 뭐 1000명 죽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조금 100명도 희생자가 안 났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나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포사격을 해가지고 포성이 울리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나 해가지고 배고프거나 또 정권을 향해서 불만이 있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쪽을 본단 말이죠. 그런 내부 통치를 위해서 전쟁 공포를 극대화해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통치를 위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우리도 뭐 60, 70년대 한국 정부도 뭐 그렇게 북한이 쳐들어올 것처럼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한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좀 선제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디부터 공격?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천안함이도 연평도 같이 이런 식으로 도발 정도가 아닌 정말 전면전으로 간다면 어디를 만약에 하는 건가요? 전면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그 포사격과 기기와 사단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면 전쟁이 안 되거든요. 뭐 물론 미사일 날아오고 뭐 하겠지만은 근데 전면 전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서는 월등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전면 전쟁을 결심할 리는 죽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전면 상태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전력만 해도 북한을 앞다고 넘는데 한미 연합군이 들어오면 이건 뭐 거의 그냥 대량 학살 수준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북한에서 막 핵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땐 전면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울 상공에다 핵탄을 날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뭐 위협적으로 동해바다 꼭대기 핵탄을 뭐 상공에서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근데 그것도 거의 전쟁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김정은이가 자기 죽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핵을 쓰고 김정은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의 서울이 핵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다. 미국이 당연히 보복을 일단 하겠죠. 협정상으로는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은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북한이 지금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미국이 자기들 맞을 걸 각오하고 북한을 보복해 주겠냐라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의 이 군사협정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입니다. 근데 한국같이 우방국이 핵탄 공격 맞았는데 미국이 보복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나라들이 다 핵 개발하고 세계 핵 질서가 파괴되고 이건 걷잡을 수 없고 테러리스트들이 막 핵 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워싱턴을 향해서 막 그런 이 혼란한 상황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쓴 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핵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핵을 쓰면 죽인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이 안 죽이면 중국이 죽일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최고 부자인 김정은이가 제일 부자죠.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죠. 다 지 땅이 다 지 땅이고 2천만 노예와 수많은 별장과 수많은 기쁨조를 거느린 김정은이가 그렇게 자살을 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올 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이 핵을 쏠 때 핵만 쏘진 않을 거고 뭐 포랑 다른 미사일도 쏘면서 핵을 찰 수 없게끔 하면서 이제 핵을 쏘았을 때는 수백 발을 동시에 쏘겠죠. 섞어 쏘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걸 맞추려면 힘들기 때문에 사실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든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도 쏘기 때문에 이거는 공멸의 그림으로 가는 거다.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만들고 뭐 핵 미사일 만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서울은 북한 이 최전방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600mm 방사포에다가 쏴도 우리가 요격할 수가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해서 날아가는 건 미국이나 일본이 걱정해야지 사실 서울은 진짜 뭐 드럼통 뜯어 맞춰가지고 이 폭격 작전 쏴서 빵 쏴도 이건 뭐 서울까지 들어오는 40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핵 위협에서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자님 말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확률은 없다는 거네요.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고 자살할 확률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이 무서워한 한국의 무기는 좀 어떤 건가요? 다 무섭다고 볼 수 있는데 다 무섭죠. 모든 무기가 다 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북한에도 없는 우리 이지스함 북한이 무서워할까? 근데 저는 이지스함 무기 별로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교될 게 있어야 얻어 맞을 게 있어야 이지스함 무섭지. 사실은 뭐 북한 해군은 우리 아파치 정도에 가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하면 현무포 미사일이 제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북한은 거의 70년 전쟁을 준비하면서 특히 6.25 전쟁 때 미군의 폭격에 너무 혼났기 때문에 정말 온 나라를 갱도화했습니다. 모든 게 다 갱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포는 이 관통 능력이 거의 100m씩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갱도화의 북한 갱도화라는 장점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주요기지에 현모포 하나씩만 떨고 북한은 모든 게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이 관통력이 좋고 폭발력도 좋은 이건 들어가면 지진 일으키니까 이 현무포는 저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라고 보는데 저 스텔스 이건 뭐 잡히지 않는다. 조용히 들어가서 김정은 제거해 버릴 수 있는데 요즘에 사실 김정은 입장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드론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저 군사훈련할 때 리퍼 미군 것 왔는데 이건 진짜 소리 없이 레이더도 안 걸리고 북한 레이더도 저게 다 80년대 완전 고물들인데 전기도 없어 제대로 돌지도 못해요.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동해까지 왔는데도 북한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폭격기는 편대가 왔는데도 그 정도로 레이더도 제대로 가동도 못 되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열병식 할 때 우리 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어느 개인이 오타쿠가 이제 폭약을 장악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김일성 장 자포가 온다 이러면 드는 비용이 만불 안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보면 뭐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인기가 몇백만 원 정도에서 개인들이 막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누군가 진짜 작정해서 마음 먹고 김정은 제거하겠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결심 없이도 제거가 되니까 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김정은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누구든 암살이든 제거를 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체제가 그냥 다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때는 정말 엄청난 혼란이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기성의 지도가 무너져도 그러니까 한국같이 민주주의 체제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뭐 어쨌든 또 뽑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제거됐다 할 때는 패밀리까지 다 제거된다는 의미죠. 누군가 제거한 사람이 패밀리를 뭐 가만 놔둘 수는 없겠죠. 근데 북한의 단점은 뭐냐면 장점이자 독재자의 한테는 독재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한테 반항할 수 있는 세력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요놈이 대가리 좀 컸냐면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대가리 큰 놈이 없어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전두환처럼 뭐 하나회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형님 동생하고 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합시다 해야 되는데 어느 놈이 대가리 큰 놈 없으니까 누가 권력 잡아도 네가 뭔데 이런단 말이죠. 일선 군단장이. 그래서 뭐 평양 방어사령관이 내가 할래 그러면 전년의 일군단장이 네가 뭔데 해가지고 거의 뭐 지들끼리 내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그 혼란은 아마 유엔 평화군이 들어가서 진정을 시켜야 되겠죠. 유엔 평화 유지군에 뭐 우리도 들어갈 것이고 미군도 들어갈 것이고 아마 중국도 들어올 겁니다. 일단 혼란 상태를 막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중국도 들어갈 건데 좀 이렇게 안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압을 해야지 그 혼란상을 막기가 좀 어렵다. 예, 그렇게 봅니다. 북한 군사력이 그러면 이제 한국과 비교해서 6.25 이후로 이제 어느 시점 이후로 계속 처진 거잖아요. 처진 이유는 결국은 경제력인 걸까요? 결국 돈이죠. 예. 네, 결국 돈이겠죠. 결국 돈이죠. 이 북한의 그 경제력과 그러니까 뭐 한국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가 안 되고 북한 경제력 한국의 한 1.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국가가 국방력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핵밖에는 만들 여지가 없는데 그 점점 더 문제는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의 군사력 격차는 점점 하늘 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김일성이는 미군만 철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타산을 했단 말이죠. 근데 8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다음 방어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격의 남침을 이미 포기했다. 80년대부터 40년 전에. 예, 그래서 방어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북한과 전쟁이 혹시나 있을까봐 우리는 사실은 군을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북한과 전쟁 시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 결국 한미연합이라는 동맹이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일까요? 북한과 전쟁을 벌린다 그러면 한미연합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이 연합으로 같이 달라붙으면 원래 한국으로도 뭐 압살하고도 남은데 미군하고 일본하고 하게 되면 북한이 더 찍소리 못하고 우리 피해는 훨씬 줄이면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너질 나라를 문제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핵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우리도 감히 못하지만 핵이 없다 쳐도 그걸 굳이 무너뜨려 가지고 혼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수습할 역량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국도 그러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우리 정치인들 우리나라도 지금 맨날 국회에서 싸우면서 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북한 혼란상을 한국의 정치인들이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닥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굳이 우리 올라가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왕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스탠스로 계속 가는 게 낫지 굳이 망가뜨려서 한국이 이로울 게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셋의 독재가 이제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야, 요게 언젠가 끝나야지 뭐 통일이든 뭐든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일대에서는 굳이 사실은 본인이 그걸 내려놓은 순간 본인의 생명도 다 끝나는 거니까 내려놓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독재 이어질까요? 제거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씨 일가는 인민들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아마 김일성 때부터 아마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평화적 권력 이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차별적 보복에 시달리고 김정은 온 패밀리가 몰살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누구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자기 패밀리 외에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식이 넘겨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뭐 아빠와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뭐 친척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저거를 그 평화적으로 줄 방법이 없다. 예. 자, 그럼 세습화되면서 신격화된 권력은 더 약해지고 있는지 더 강해지고 있는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약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이 어쨌든 붕괴되진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약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더 강해지고 봅니다. 있다고요? 예. 권력이?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김일성 때는 그래도 거기는 좀 인테리어도 있고 반발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다 제거해 버리니까 예, 이제는 뭐 바보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체념화돼서 충성이 체념화된 것 같아요. 충성이라기보단 복종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8촌까지 멸족시키는 나라입니다. 반체제행위까지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야 우리는 4.19 혁명도 하고 뭐 87 항쟁도 하고 우리가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북한 사람들 바보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우리는 야당도 있었고 민주주의 시스템도 있고 국회도 있었어요. 적어도 8촌까지 멸족시키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껏해서 연자제 해가지고 뭐 취업이 좀 불이익 주고 막 하는데 북한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자제가 적용된 나라가 21세기 북한밖에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건 봉건사회 때 멸문지화인데 한국도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8촌이 아니라 3촌까지만 멸족시켜도 한국도 봉기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 변화의 핵심인데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내부 안에서의 자생적인 폭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탈북민을 그 누구보다 많이 만나시는 기자분이시는데 북한의 민심은 지금은 좀 어떤가요? 민심은 사실 체념이라고 봐야죠. 체념, 예. 이제는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복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 해서 거기가 또 북한이 내가 싫다고 떠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다 탈출할 수도 없는 지옥에 갇혀 그게 있죠. 이제 영토가 클 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 적응해서 내가 오래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수용소 갇혀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겠다고 거의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총을 든 감시자들을 맞서가지고 전멸될 위기는 감수하지 못하죠. 유대인들도 그런 건 폭동을 못했습니다. 예,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결국 이 안에서 어떻게 그냥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있고 또 북한의 정치 자체가 항상 주민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정치 아닙니까? 사람이 배불러야 그래도 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배고픈 사람들을 계속 채찍질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건설한다, 뭐 건설한다, 채찍질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재우면 사람이 딴 생각 안 듭니다. 예, 그냥 순응합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지금 공식 성사에서 자주 보는데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봐야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여지죠. 예, 아주 그 세습 후계자로 한테만 붙일 수 있는 신격화진 단어를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진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김주애는 지금 김정은의 아들이 어려서 뭐 클 때까지 임시로 대타로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용인가? 왜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령 이제 한 8살이라 치자고요. 바로 후계자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8살 때까지 김주애가 대비하고 있다가 김정은이 건강이 워낙 나쁘니까 언제든 죽으면 김주애 세우지만은 10년 뒤에도 김정은이 살아있다면 김주애를 아들을 대타로 세울 수 있다. 뭐 그런 가설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김정은 자체가 김주애를 이제 여왕도 우리도 못할 거 뭐냐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왜냐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그 김정은이 아들을 시켰다 그러면 혈육 관계에서도 이게 김정은이 그 이설주 사이에 난 아들은 아닐 겁니다. 있었으면 벌써 그 아들을 준비시켰겠죠. 근데 어느 첩의 자식이다 치면 김정은 스스로가 첩의 자식이 아닙니까? 김일성은 그 뭐 북한 만든 김일성은 존재 자체도 몰랐던 첩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첩의 자식이 아버지 간택을 받자마자 누구 했냐? 장자. 김정남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김정은이가 누군가를 김주애가 아닌 첩의 자식을 시켰다면 주애가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걸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 차라리 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이런 식의 왕조 세습은 앞으로 김주애가 하면 거의 한 2100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보고 딸로서 끝맺고 그냥 평화롭게 이양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물도 먹었고 하니까. 그래서 김주애를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김정은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뭐 차이는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김주애가 되겠으면 되고 아들이 되겠으면 되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김주애, 뭐 김여정, 위설주, 최선희, 현송월도 다른 분들보다 유독 여성 인사가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성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언급한 인물들 외에 여성 인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큰 회의한다 하면 다 남자 간부들이 앉아있지. 오히려 한국에 저도 여성이 장관을 서너 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훨씬 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권력을 이해하려면 김정은과 쓰리 우먼만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신기에 산다. 네 명이. 수건이 누구죠? 쓰리우먼이? 이설주, 김여정, 현송월. 그 다음에 이게 신계다. 네 명이. 그리고 밑엔 다 인간계다. 언제든 숙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위에 쓰리우먼은 숙청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와이프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여동생도 죽일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가능성은 없다 보고, 현송월은 와이프도 아니고 뭐 혈육도 아니지만 왜 봐주고 있느냐, 뭐 전 애인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김정은도 저녁에 맨날 술 마시고 연애를 베푸는데 그 여자 공급을 해야 되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눈치만 봐도 알아서 적극적으로 갖다 줄 사람. 이거는 계속 오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일한테 여자를 갖다 바치던 사람이 백민이라고 조선예술촬영소 총장인데 이 사람이 50년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들, 그리고 그 백민이 와이프는 연극단 단장인데 문화 권력을 꽉 쥐고 있었죠. 어느 여배우 나오면 이 여성이 괜찮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갖다 주기만 하면, 얘를 죽이면 그럼 딴 놈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눈치를. 그래서 아무나 대타도 안 되고. 여성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 뭐 가다가 눈만 딱 주면 뭐 딱 보고 알아서 저녁에 그 옛날 왕조사회처럼 목욕제에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현송월이가 지금 문화예술계 총 그 책임자 모란봉 악단장에서부터 중앙당 부부장에서 문화예술계 총책인데 항상 김정은 옆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술단 옆에 가다 김정은이 싹 가다 어떤 여자 한 번 더 보면 그 여자는 분명 그날 전에 김정은한테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자는 잘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계속 갖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현송월이는 계속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는 북한에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택이 되었다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죠. 사실 북한에서 그렇게 김정은의 이제 선택을 받은 여성분은 좋아하나요? 보통 좋아한다고 보시죠. 정말요? 어쨌든 왕이니까. 내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그걸 기회니까. 잡았으니까. 거의 한 80~90%는 좋아한다고 봐야죠. 만약 김정은이 그럼 급사하게 되면 세습 통치나 북한은 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건강이 상당히 나빠서 북한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김정은이 급사죠. 김정은도 그걸 대비해서 지금 어린 김주애를 10살밖에 안 되는 애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0살부터 자기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그냥 재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재벌도 패밀리가 쭉 넘겨받고 무조건 아들이 받잖아요. 딸한테 주면 이게 성씨가 바뀝니다. 사위대에 넘어가서 이 내가 키운 그룹이 내 거가 아니 되는 거죠. 우리 패밀리 거가 안 된단 말이죠. 북한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김정은이가 40살도 되기 전에 39살 때부터 김주애를 내세우고 후계자 참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공포를 몇 번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한국에도 일반적인 그 기업 대표만 해도 내 세습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60살쯤부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넘겨주기 시작하면 내 권력을 저쪽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60 이전의 세습을 생각 안 하는데 김정은은 145kg의 온갖 질병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러면 뭐 당뇨 합병증으로 죽거나 또 저 집안은 심혈관 계통이 상당히 약합니다. 김일성도 심혈관 계통, 김정은도 그렇게 뇌졸중. 김정은이 죽는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심혈관 계통으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체형에서는 더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찾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우리 가문은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겠다 해서 김주애를 내세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 문제는 상당히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생전에 그러면
쿠데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제로라고 그건 봅니다. 2인자가 거의 없으니까. 인자도 없거니와 이건 뭐 북한군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북한군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군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무기뿐만 아니라 이 지휘 계통 자체가 북한군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가 아니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군단장이 결정하고 사단장한테 지시면 사단장이 결정해서 가면 되는데 북한군 지휘 계통은요, 사단장이다 하면 사단 정치위원이 있고 보위부장이 있습니다. 셋 다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위원이 사단장 목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대원들이 정치위원한테 가서 사단장 동지가 돌격하라는데 나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군대는 전쟁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면 적당하냐면 우리 회사에 대표가 3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 제대로 굴러갑니까? 근데 이런 부대가 쿠데타는 또 기막히게 잘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장이 적어도 사단이 쿠데타 일으킨다고 들어간다, 평양. 근데 보고 라인들이 정치위원 라인, 보위부 라인, 뭐 총정치구 라인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라인들이 4개, 5개가 있습니다. 보고가 쑥쑥 다 빠집니다, 정보가 빠지면 쿠데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총참모장이 한 개 소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쿠데타는 못하는데 대신 전쟁도 못한다. 북한이 한국 문화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막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뭐 전선에서 그 학성기로 뭐 말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거 같은데, 그걸 막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민하죠. 예. 외부를 알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면 김정은한테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하고 무조건 단절시켜서 그래야 이 충성심이라든지 김정은의 거짓말이 인민들한테 통하는 거죠. 우리가 사이비 종교 그리고 뭐 다단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교육 방식이 똑같습니다. 사람 뽑아가지고요, 어느 그 방에다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외부하고 못 나가게 해요. 거기서 뭘 막 외우게 한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세뇌 첫 번째 단계는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열려서 바깥에서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사니까 북한 사람들 눈 돌아가잖아요. 거기 무조건 닫아버리는 거죠. 그거 보면 죽인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자연스레 붕괴돼서 이게 통일이 되면 한국은 더 발전하는 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발전할 가능성 희박하게 봅니다. 희박하다는 건 이제 단기간에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통일 논리가 처음은 뭐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러니까요. 창대하리라 뭐 이런 논리입니다. 항상. 저는 이걸 신데렐라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 논리가, 신데렐라는 왕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나요. 근데 1년 뒤에 저는 신데렐라가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집으로 달아날 확률이 50% 이상이라 보거든요. 못 배우고 가난한 신데렐라가 그 왕실의 시댁이 그 등살을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왕자의 사랑에 식으면 신데렐라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통일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냥 해피엔딩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그 통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무수한 혼란과 그걸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모든 논리는 다 뺍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아주 좀 무섭습니다. 저한테 정권이 있으면 그걸 다 해가지고 제가 시나리오 쓰겠는데, 한국에는 요즘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고, 진짜 이렇게 되면 붕괴되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정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정교하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도 뭐 세우겠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뭐 통일준비위원회도 옛날에 있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할아버지들은 다 이게 북한 실상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상력이 너무 빈곤합니다. 가령 통일되면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여성들이 다 중국으로 도망가서.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중국에 가서 막 잡아올 것도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은 충분히 선진국입니다. 완전히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중국은 산하 제한하는 바람에 남성이 3천만 명 더 많습니다, 여자보다. 특히 20대는 성비가 여성 100명이면 남성이 한 120명 돼서 남성은 장가 못 가겠다, 아우성칩니다. 북한 여성이 가면 바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남성 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선진국 남자 결혼해서 우리 가족한테 돈 보내면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중국 정부가 북송시켜도 김정은 체제에서는 뭐 감옥 보내겠지만은 그 새로 무너진 체제에서는 안 보낼 거 아닙니까? 또 중국 가서 살면 되니까. 그 중국 남자들이 여자한테 얼마 잘해줍니까?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봐주고 발 씻어주고 뭐 다 해줍니다. 북한 가부장적 환경에서 살던 여성들은 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인 동네 애들 보고, 야, 여기 오니까 완 천국이다, 다 오라 그러면 다 간단 말이죠. 한 반세기 뒤에는 중국에서 태어난 이 한족과 북한 여성 사이에 태어난, 뭐 어쩌면 C를 기준으로 하면 한족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북한 넘어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럼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한테 시집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차라리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상상도 못해
전혀 뭐 그냥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통일 대박도 완전히 헛소리거든요. 왜냐하면 통일 대박의 논리가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의 지하자원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 우리 기술력과 자금력 이게 결합되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뭐 이론상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면 대박 맞습니다. 이론상. 근데 문제는 북한에 지하자원이 없어요. 돈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있으면 북한이 저렇게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다 팔아먹었겠죠. 전략적 자원이라고 개발할 수 있는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은 김정은 체제가 존재해야만 저렴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있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150불 주고 북한 노동자들을 쓸 수 있지. 붕괴됐다. 누구나 이동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북한에 앉아서 150불 받으면 일합니까? 뭐 한국만 넘어와도 150만 받는데. 그러니까 저렴한 노동력은 붕괴되는 순간 신기루처럼 없어진다. 아마 북한의 젊은 청년들은 뭐 이틀 걸어가면 중국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목민족 아닙니까? 이 전투력도 제일 좋은 이 민족이니까 유럽 넘어가고 뭐 전 세계 다 도망칠 겁니다. 돈 벌려고. 젊은 인력들을 우리가 빨리 일자리를 줘가지고 눌러앉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일자리를 주려면 또 발전소부터 세워야 되고 도로부터 닦아야 된단 말이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주저앉힐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통일 대박 노라는 사람 하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인구가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유출되게 되면 북한이 바로 공동화가 돼버립니다. 우리 전라도 농촌처럼 말이죠. 70대 청년회장 나오는 그런 농촌화 되는데 거기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통일 대박 외치는 사람 치고 이런 거 생각도 못해요. 그냥 통일되면 처음엔 힘들겠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런 논리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우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통일준비위원장 되면 이런 준비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저는 이런 거 안 시켜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럼 북한 인민분들은 중국이랑 미국,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죠. 일단 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중국만 해도 거의 뭐 모든 생필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중국이 잘 산다는 건 피부로 너무 와닿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제품에 북한 사람만큼 환장하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질이 좋으니까 일본산이라고 하면 눈 돌아가요. 거기서도 일본 놈 나쁜 놈 때려부시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 제품에 환장하는 미제에 환장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폐쇄된 환경에서 세뇌로 해가지고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고립이 풀리는 순간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자마자 눈 돌아갈걸요 아마? 북한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핵무기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역사야 뭐 90년대 초반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물론 마음은 뭐 60년대부터 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핵 연구소도 만들고 뭐 계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핵 무기 실험을 한 것은 뭐 2005년 6년 요때 했고요. 근데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자기 체제 위협 때문에 체제를 지키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그 예전에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의 뒷배가 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몽땅 붕괴됐습니다. 북한은 어마어마한 원조를 소련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근데 북한의 생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소련 사이에서 당시로 양다리 외교하며 살아남았어요. 이 전략적으로 한때는 이쪽 가붙고 한때는 이쪽 가붙고 자 우리가 이렇게 쓸모 있는 존재다라는 걸 부각시키며 살았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한테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을 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독재 체제가 순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생존 전략을 정했죠. 어떻게 정했냐? 미국하고 중국 사이 양다리 외교를 펼쳐가면서 살아남자. 그다음부터 북한은 줄기차게 미국을 공략했습니다. 90년 초반부터 북한이 원하는 건 하나, 외교 관계를 맺어달라는 거죠. 계속 맺어달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무슨 북한 저 조그만 나라하고 뭐 굳이 세습하고 이민들 탄압한 나라하고 외교 관계 왜 맺겠습니까? 악의 축이라고 보는데. 그들 뜻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야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려면 우리도 뭔가 주머니에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핵입니다. 시초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거의 엿바꿔 먹을 뻔했죠. 그때 그 경수로 진포의 경수로도 하고 막 중유 들어가고 할 때 그리고 2000년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 들어갔을 때 거의 외교관까지 갔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시 행정부 들어와서 진영 갖추기 전에 또 9.11 테러 나면서 미국 관심사가 온통 중동에 가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항상 미국의 시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항상 미국은 중동에 가 있으니까 뭐 핵실험을 통해서 우리 진짜 있어 하고 보여줬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하는데 사실 이 딜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북한이 생각하는 핵무기 가격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핵무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북한은 뭐 한 1억쯤 불러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미국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차가 안 맞아가지고 협상은 잘 안 될 겁니다. 북한 핵무기 그럼 실상과 개수는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이게? 북한 핵무기 개수는 뭐 이제 CIA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있긴 한 건가요? 뭐 한 2, 30개가 있다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긴 있는데 뭐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 같은 나라가 사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20개 있으나 200개 있으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적 효과라든지 뭔가 쓴다고 그러면 한 10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가져봤자 북한은 어차피 쓰는 즉시 반격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되게 가난하시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힘겨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북한의 경제 상황 이건 뭐 1시간 얘기해도 뭐 끝이 없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먹는 데 집중해가지고 농사에서 먹던 장사에서 먹던 먹고 사는 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집안 경제 소득에서 식품 비율로 나가는 돈이 몇 % 되는가를 엔겔 지수라고 그러는데 엔겔 지수가 아마 세계적으로 북한이 탑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사람이 아까 배고픔을 극복해야 뭐든 뭐 딴 생각도 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평양 같은 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는 어떤 부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잘 살죠. 근데 그건 일반 주민들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의 80~90%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평양이 잘 산다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에도 부자가 있는 건가요? 북한의 부자는 간부들이나 김일성 가문이 이제 부자들이 되는 건가요? 나머지들은 없겠죠? 당연히 부자가 있죠. 부자가 있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한반도제가 최고 부자라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다 지 거고 2천만이 지 노예고 북한인 여자들도 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 후궁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몽땅 북한 전체가 내 거니까 김정은이 제일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근데 그건 뭐 더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북한의 부자는 돈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주라고 돈 갖고 있는 사람은 돈주가 뭐 신흥 자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당 간부들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 특히 북한에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이 있나를 우리가 따져볼 때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사권이 있느냐, 칼을 쥐고 있느냐, 뭐 돈을 쥐고 있느냐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한국 언론들에서 북한 서열이 뭐 몇 번째고 몇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령 북한 서열에서 넘버 2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뭐 최룡해 아니면 뭐 내각 총리 김덕훈 이렇게 서열상은 그러던데 최룡해 같은 사람은 인사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바지란 말이죠.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인사권, 간부를 임명해야 뇌물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임명을 못 하더라도 너 죽여버린다 해야 또 뇌물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중앙당 간부들, 고위 간부들 집에는 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인사권을 가진 그 범위 안에서는 엄청난 뇌물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권력 실세고 뭐 돈이 있는 우리가 무슨 뭐 자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배경을 보면 이제 그 권력자들이 지들이 나서 장사 못 하잖아요. 돈 대주고 커버 써주고 해서 네가 이렇게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생해서 먹고 사는 뭐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북한에 그러면 넘버 2나 3는 누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신기하고 인간계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했는데 신기는 김정은과 3우먼 이건 누구도 터치를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계에서 넘버 1은 조직지도부 비서 조영원 비서입니다. 왜 조영원 비서가 넘버 1이냐? 여기가 바로 중앙당 모든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군 인사권도 거기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계 1이다. 여기는 총리도 까불지 못하고 최룡해도 까불지 못하고 누구도 덤빌 수가 없다. 하지만 신계 밑에 있다. 신계 밑에 있죠. 언제든 제거될 수 있죠. 신의 의지에 따라서. 근데 밑에 인간 사이에서는 제거를 못합니다. 자, 기자님 아까 2002년에
이제 탈북을 하신 거죠. 네. 탈북 결심하게 된 이유랑 탈북 어떤 방법을 하신 거죠? 저는 뭐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김일성대 외문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김일성대 외문학부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 부자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서울대, 뭐 법대, 의대 이런 데를 최고로 치지만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는 외국에 나갈 수 있고 달러를 만질 수 있는 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외문학부 나와야 뭐 외교관으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김일성대에서도 가장 제일 좋다고 하면 또 반론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은 학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북한에서 권력자의 집안보다는 돈 있는 부자들이 자식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제가 가보니까 저는 진짜 밑바닥에서 저 신안군 어촌 마을에서 뭐 고기 잡던 사람인데 가보니까 이거 우리가 평등 사회주의가 맞아? 이런 생각부터 든단 말이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 거기다가 또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또 들어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방학에 집에 갈 때마다 역전에서 막 시신들 뒹구는 거 보는데 평양 우리 동창들은 너무 잘 살아요.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냐?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어떻게 사회주의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시체가 뒹구는데 이쪽에는 막 지갑에다가 뭐 100달러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이 체제는 존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결정적으로 계기는 정말 어린애들이 8살, 9살짜리 제가 제 유튜브 주성아 TV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애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기차 타고 가면서 꽃제비 애들이 서로를 챙기는 걸 보면서 그때까지 봤던 최고의 인간 휴머니즘을 내가 9살 여자 소녀애한테 봤습니다. 자기의 친동생도 아닌 애한테 먹을 거 나눠주면서 뿌듯하게 보더라고요. 꽃제비가 그 배고픈 애들이. 나 그거 보면서 이런 애들을 이게 망치는 이 체제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정말 내가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저는 탈출이라고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투사가 되자라고 생각을 해서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도 목숨을 내 걸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죠. 어디로 오신 건가요? 일단 뭐 저는 한번 왔다가 또 북송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수용소 갈 뻔 하다가 뭐 이야기가 좀 길긴 한데 어쨌든 또 구사일생으로 운도 좋았고 해서 북한 보위부에서 저를 그 북한 안기부 매수되는 사람이라고 또 판단해서 저를 미끼로 쓰려고 중국에 내보내는 바람에 제가 수용소 안 가서 다시 올 수 있었죠. 제 옆에다 보위원 하나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중국에다가. 제가 그 따돌리고 한국까지 왔는데 저는 예전에 그 장춘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위조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브로커들이 위조 요건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럼 탈북 시도하다가 북한 군인에게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뭐 시기마다 처벌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도 보위부에서 신문하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봐주라 이렇게 됐고요. 왜냐하면 뭐 정치적 의도도 별로 없고 막 이럴 때는 근데 나중에 최근 뭐 점점 좀 세지다가 김정은 체제 와서는 이제는 탈북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취급을 해서 탈북가 걸리면 무조건 최하 8년 그리고 뭐 한국행 기도하면 무조건 수용소 갑니다. 정치본 수용소. 거기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종신이죠. 8년을 또 북한 감옥에서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에는 탈북하다 시도하면 거의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땅 처음 밟았을 때 기분이 아마 지금도 기억나실 텐데 어떤 기분이셨고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가장 놀란 건 어떤 걸까요? 뭐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놀랐던 거는 뭐 중국에 있을 때도 저희 또 영문과 같은 경우는 외교관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비디오도 많이 보여줍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외국 나가서 충격받지 말라고 외국 비디오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북한에서 저희하고 외대만 가능한. 그래 보다 보니까 외국이 잘 사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한 3가지 정도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 첫날 저녁에 조사기관 들어와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십자가가 10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창문밖에 4층밖에 안 됐는데 여기도 십자가 저기 십자가 무슨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로 조사를 끝마치고 제가 안성이라는 하나원으로 가는데 산이 너무 푸르러서 놀랐습니다. 북한에 산이 안 풀어요? 그럼 다 민둥산이 대다수니까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산이 많지? 산이 나무를 그대로 남아있지? 왜 나무를 안 나무를 안 떼는 불도 안 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십자가는 북한에는 종교가 없나요? 외국인 용으로 교회, 성당 이런 게 한두 개씩 있죠. 외국인 보여주기용으로. 그런데 뭐 지방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구경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럼 2002년부터 24년까지 지금 22년, 23년 이제 한국에 살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한국에 살아보니까 좀 어떠세요? 당연히 좋죠. 예, 저는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한국에 와서
기자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 공무원 한다든지 사업가 한다든지 뭔가 이룰 수 없었던 뭔가에 대한 아쉬움, 갈증 같은 게 있겠는데 기자라는 게 참 글을 쓰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할 말을 못해서 할 말하고 싶어 왔는데 기자가 그런 측면에서는 최적의 조건이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에 와서 자유를 얻은 것도 좋고 제가 또 적성에 맞고 하고 싶었던 일, 또 북한 변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 기사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종사하면서 마음껏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만족합니다. 한국에도 요즘에 헬조선 하면서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고 꿈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자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그 젊은이들의 고통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도 옆에 죽어가는 거 보면 나는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스쳐도 너무 아프다고 예. 그러니까 개개인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계산대 올려가지고 너는 여기 더 비참하기 때문에 너는 20%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업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도 높고 비관에 빠지는 것은 현 단계에서 우리 체제 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근데 여기다 대고 여기 젊은이들한테 야, 너희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면 이 사람들 공감하겠습니까? 여기 사람들 비교할 수 대상은 내 옆이지 북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아마 한반도도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면 김정은이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방제 통일이니 뭐니 하는 건 다 헛소리고요. 그거는 저는 국민들 속이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4 공동성명 72년도 때부터 남북이 무슨 평화롭게 통일한다 해서 3대 헌장 만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돌아앉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신 만들고 김일성은 아들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평화적으로 한다는 민족 공동체 방안이니 뭐니 하는 거는 다 사기다. 이거는 애초에 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김정은은 권력을 넘겨주는 순간 죽는 사람이거든요. 딜이라는 게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가령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우리가 이체제 1국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것부터 들어가잖아요. 남북이나 다 그렇게 하재요. 정치적이지 않은 스포츠부터 우리가 지금 합해서 공동정부 만듭시다. 그러면 스포츠 강요를 우리가 공동정부 강요를 북한에서 5명, 한국에서 5명 해서 만듭시다. 근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5천만이고 당신들은 2천만이니까 우리가 5명 가지고 당신들이 2명 가져야 된다. 북한이 받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인구 비례를 무시하고 2천만인 북한의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이거부터 합의가 안 돼요. 근데 민족 공동체라는 호황된 말로 지금 40년, 50년째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 체제 소멸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소멸하게 되면 김정은이 죽어야 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건데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국민들한테서 휴에서 말한다면 죽음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서. 왜냐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면 답도 없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통일이 이렇다고 봅니다. 통일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벌어질 혼란과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답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언제 되겠지만은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죽음이 언제든 오듯이 통일도 반드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죠. 예. 자, 김작가 TV에 이제 처음 나오셔서 북한과 이제 김정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유튜브 요즘 종종 나오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나오는 거 취향이 유튜브 나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또 우리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게 외부 나와서 유튜브 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이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는 저도 유튜브를 운영해서 채널명 알려주시죠. 주성아 TV인데 한 33만 명 정도 구독자인데 많네요. 이 구독자가 좀처럼 안 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이런 채널에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게 무슨 효과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홍보차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뭐 이제 기자님 이야기 듣고 재미있으셨고 좋으셨던 분은 이제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넘어와서 이제 기자님 채널도 이제 구독하시면 좀 더 북한에 관련된 훨씬 더 세밀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자님 모시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한번 마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주성아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